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연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근로연령대 인구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회보험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사회보험 원리로 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발견이 되고 단점들이 발견이 되는 상황에서 뭐 싹 다 갈아엎고 새로운 걸로 가자 막 이런 의견들도 막 분출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들을 조금 손질하는 선에서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여 컨트리뷰션을 기반으로 수급권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그 급여 금액이 기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이 두 가지가 사회보험의 기본 성격이에요. 이 기본 성격에서 나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도 재원 문제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원과 급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장점은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실업보험 같은 것이 그 예인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반대 사이클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서 급여가 나가면서 다시 그것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기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여도 한다 하는 것이 사회보험 제도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소득보장 제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근로 이력과 긴밀하게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동시장의 지위를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나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는데 소득보장제도도 이중구조화돼서 그것이 다 일치되어 버리면 이 사실상 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좀 그런 어려움에 닥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식에서 조금 보완 내지는 수정 개혁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제목에 담았는데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취업자 사회보험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제 조금 달리 봐줘야지 되고, 그거는 이제 기여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취업자가 하지만 임금 노동자와 자영자 사이에 이렇게 좀 완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산재보험이나 실업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에다가 얹혀서 가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해서 모든 취업자, 자영자를 포함하는 모든 취업자에게 대상을 넓히고 모두 기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요, 그 앞에 사실 소득 기반이라는 말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소득 기반이라는 말은 취업자라고 했기 때문에 임금 기반으로 갈 수가 없으니 소득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대해서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나중에 급여도 그거에 연동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회보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되어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과제가 떠오르게 된 큰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노동자와 자영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자, 그다음에 뭐 점포가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 자영자까지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어느 경계든지 간 어디서 딱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참 연결되어 있는 스펙트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는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했어 라고 해서 실업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 법적으로 아예 일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키게 되는 그런 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금 노동자는 다 포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단기간 근로하는, 초단기 근로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도가 보호하기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실질적인 사각지대다, 이렇게 불러서 두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경계의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근로의 초단기화 문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많은 그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프레카리아트라고 해가지고 프레카리아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해결책이 같아요. 하나예요. 이제 제가 이제 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맞닥뜨리게 된 비판이 뭐였냐면, 기존에 하겠다라고 한 사람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 사각지대를 먼저 이야기하지 마라, 실질적 사각지대 먼저 해결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순차적이 아니라. 왜 그런 거냐 하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두루누리 사업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할만치 한 셈이에요. 초단기 근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고용주가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의 고용주를 누구라고 해야 되지 하는 게 애매한 그 법적 사각지대 문제나, 사실상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지금 이 사회보험의 개혁에서는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 보호하자, 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취업자 사회보험이라고 할 때에는 고용주가 이 사람이 내 피용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데서 사실상 그동안 사회보험이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세청에 기록되고 등록되어진 소득을 기반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급권의 발생 방식을 달리 가져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 형태의 다양화나 아니면 아주 그 초단기화, 근로의 초단기화 같은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그 사회보장 이중구조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을 개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보험을 아예 접고 다른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접고 다른 방식으로 가면 그게 요컨대 사람들이 근로 이력에 연동되는 급여 방식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 이력하고 연계를 끊으면 되지라는 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근로 이력과 연계를 끊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수당을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공공부조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력을 묻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가능은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보험 방식은, 우리도 벌써 한 4, 50년 운영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뭐냐면 100년 넘게 운영해 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집어던질 만큼 만만한 제도가 아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업의 경우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두 번째는 질병, 상병, 아플 때, 아파서 소득이 단절됐을 때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소셜 리스크라고 하는 것,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덩어리의 구분, 이 이벤트는 이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기여할 때도 요 각각의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기여는 몇 %로 할지 생각하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생각해서 사회보험 전체 하나로 고민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각각을 고민을 해서 합쳐보자 이런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업보험 제일 핵심적인 개혁의 대상이 될 만한 파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고 일반 명사로 하자면 이게 실업보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보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고용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 전에 실업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그런 제도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데 여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이중 보호를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실업이 덜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업이 됐으면 급여로 보호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법적 적용 대상의 한 75%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천명한 대상이 적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전체 실업자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100%까지 늘려가자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용보험 가입이라든가 혹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주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없애는 게 1번 개혁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실업을 하면 일단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과거에 기여를 하면 발생을 하는 것인데 하나의 그냥 아주 예입니다. 이거는 예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난 18개월 동안에 12개월 이상 월 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세청 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뭔가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그러면 그쪽 사업주는 나한테 돈 줬다는 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록에 남으면 개인별로 관리를 하면 내 소득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놓고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예컨대 한 1%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기여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주는 어떻게 기여할 거냐, 그 다음에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차등적인 대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소득이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제로 내지는 뭐 한 20-30만 원까지는 다 제로로 봅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상당 부분 그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다 드는 이유는 요즘 그 코로나 시대의 자영자들을 보니까 아니 뭐 내가 완전히 문 닫아야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난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세 번째 말씀드린 소득의 급감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냐는 고민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거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 출산과 양육의 경우에 출산 전후 제목 이름이 뭐로 되어 있더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로 되어 있고 육아휴직급여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성보호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용보험에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요 제도는 정말 보편적으로 대상을 넓게 가지고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좁게 가지고 가고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넓게 가져가는 방법은, 첫째는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사회보험을 굉장히 대상을 넓혀서 자영자까지 모두 포괄되는 그런 보험에다가 이 급여를 얻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는 이제 둘이 비슷하겠죠. 근데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게 고용보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여왔어요. 출산 전에 휴가급여 같은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 원칙적으로 100%입니다. 물론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도 굉장히 소득 대체율을 높여왔는데, 굉장히 소득 대체율이 높은 이런 급여를 조세로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여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덜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험에다 두되 그 대상을 모든 소득활동하는 자로 넓히는 게 필요하다 해서, 여기서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 두면서, 사회보험 시스템 안에 두면서 이 제도를 대상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거나 다쳐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그 회사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물론 병원비도 대주지만 그 기존 소득을 보장을 해줘요.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 일하다 다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보호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이제 출발선에는 섰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최소화해서 도입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세로 가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넓게 가져가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전히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면서 기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길을 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길로 갈 거냐라는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사회보험으로 여전히 커버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넓은 대상을 이 제도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이라는 단어에 딱 초점을 맞추면 그게 잘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고요. 이 사회보험은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저는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자발적 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용노동자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일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특고가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산과 육아 같은 경우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득 단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 적용을 하는데 커다란 반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 익숙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넓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리스크 통제 가능성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기여에 기반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일정 기간 기여를 전제로 하는 이런 급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들이 마냥 모럴 해저드로 가지 않습니다. 근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잠깐 쉬고 돌아보고 이 사회의 변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든요. 이때 이게 자발이냐, 이직할 때 제발로 나왔느냐, 쫓겨 나왔느냐를 그렇게 따져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던 안 하던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던 간에 대한민국이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절감한 그런 필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국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파악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세청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기관의 그 소득 파악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거기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이 국세청의 의무가 징세 업무예요. 그럴 때는 정말 없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징세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었을 뿐인데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해내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하려는 역할의 비전을 잘 설정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다른 제도들을 폭넓게 사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상병수당이라든가 뭐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어프로치 안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높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세청 역할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서 역할 부여를 하는 것에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